대한항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네. 모닝캄 네. 회원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모닝캄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선을 한자를 영어로 푼 거잖아요. 아침 조자에 선선할 선자 Land of Morning Calm이라고 해서 그 말 자체를 popularize 한 사람이 바로 퍼시벌 노엘이에요. 조선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조선 The Land of Morning Calm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김주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미국의 건국과 관련된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었고 오늘은 또 이제 우리나라 개화기 시대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보빙사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보빙사. 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네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네, 말 뜻 자체는 답례로 방문해서 사절단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답례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1882년에 조선하고 미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 조선이 서양 나라와 처음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죠.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조선에는 미국이 공사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사관이죠. 그래서 루시우스 푸트라고 하는 첫 번째 초대 공사를 이제 서울에 보냅니다. 네. 그게 이제 1883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조선도 워싱턴 DC에다가 공사관을 세워서 거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사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좀 안 좋았잖아요. 조선 말기에. 그래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공사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워싱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신 결정한 것이 그러면은 사절단을 보내자. 공사관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미국 공사가 왔으니 우리도 왕의 친서를 이 사절단한테 들려보내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정계 인사들도 만나고 또 산업 시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보내자라고 했던 게 그게 보빙사입니다. 사절단 형식으로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1883년에. 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정중앙에 앉아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대장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절단에 그 영어로는 Plenipotentiary Minister라고 정권 대사죠. 거기 가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정권 대사를 맡은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민영익. 예, 명성황후의 조카죠. 원래 그 조카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제 뭐 양자를 많이 드리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비의 조카가 된 민영익이라는 떠오르는 실세입니다. 23살? 만 23살이잖아요. 그러네요. 떠오르는 아주 권력의 핵심. 23살이면 요즘에는 뭐 대학생인데. 그렇죠. 우리 나라의 대표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한 거네요. 네. 민영익이 이제 정권 대사로 보빙사를 이끌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홍영식입니다. 홍영식. 예, 홍영식은 이제 민영익보다는 약간 연배가 한 4살 정도 위죠. 이 사람이 이제 바이스 미니스터니까는 두 번째 넘버 2죠. 네네네. 이 사람은 당시 영의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영익은 민비의 조카고 홍영식은 영의정의 아들이니까 실세 중에 실세인 이 두 사람이 이제 정권 대사랑 넘버 2를 맡았고 그 민영익의 다른 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더 관심이 있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서광범입니다. 서광범. 예, 서광범은 이 두 사람을 보좌하는 세크터리를 맡은 거죠. 그래서 뭐 비서라고 할까요? 서광범이 이제 여기 이 보빙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 변수라는 사람이에요. 변수는 그 중인 집안, 번역관 집안의 자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개화기 때 중인들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중인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양반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중인인데 중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정해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의술을 하는 사람이 보통 중인이 많고 통역관.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 없네요.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의과대학에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는 기술이니까 의술이 이제 한의학을 배워가지고 기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집 자제들은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해서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중인들은 이제 의수를 배워서 의사가 되거나 그쵸. 아니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번역관, 통역관. 그래서 중국으로 사신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서 그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중요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나라가 전통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그 중인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새로운 문물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쵸. 그 나라가 뒤바뀌는 시기에는 아하. 이 사람들은 중국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쵸. 중국에서 서양 책들도 막 접하게 되고 수입해서 자기들이 공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양반집 자제들한테 그걸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인들의 역할이 개혁 때 중요해지는데 변수가 그런 중인의 자제다라고 알려져 있고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메릴랜드 주립대학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캠퍼스가 있고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진 메릴랜드 주립대 칼리지 파크라는 도시에 있는 그 주립대가 원래는 농과대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미국의 모든 주립대가 거의 그렇습니다. 농과대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메릴랜드 애그리컬처럴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변수가 1891년에 조선인으로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와. 네. BS, Bachelor of Science. 그게 변수가 최초예요. 오. 그 메릴랜드 주립대에 가시면은 거기에 변수 홀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변수를 기리기 위해서 거기 뭐 한인들도 많이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변수 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안타깝게도 졸업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 안 돼서 죽어서 큰 뜻을 펼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개화기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 야, 그러니까 1891년에 학사를 받을 정도면은 정말 공부를 잘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은 그렇죠,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일본 가서도 경험이 있고 요즘으로 치면 랭귀지 스쿨이죠. 그러니까요. 거기 먼저 다녔다가 그다음에 이제 메릴랜드에서 공식적으로 4년제를 시작한 게 이제 1887년이니까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잘 안 알려진 걸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변수 선생께서 학교를 다닐 때 춤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K-팝의 시작은 사실 변수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싸이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춤 동아리 회장을 정말 변수가 맡았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제가 네. 그 학교 자료를 보다가 학보라고 해야 되나? 학보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나왔어요. 야, 그래서 그게 변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고. 저 때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였던 거고.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네, 조선시대입니다. 이렇게 가 쓰고 이렇게 있다가 그럼요. 미국에 가가지고 머리 자르고 단발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하다가 제복 입고 그 당시는 제복 입고 다녔거든요. MAC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릴랜드 애그리컬처럴 칼리지에서 제복 입고 다니는데 제복 입고 춤도 추고 사교 모임도 하고 네. 왜 이분이 미국에 갔나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 서양 분은 당연히 이제 영어 통역인데 이분도 사실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인데 네. 조선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매사추세츠의 아주 그 부유한 엘리트 가문 출신인데 네. 아예 로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그런 저 집안이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신 분인데 거기서 일본에 빠져갖고 일본에 와서 일본말 배우고 일본 뭐 철학 공부하고 예술 공부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으로 사절단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일본에서 접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던 그 주1 미국 공사 존 빙ham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미국 사람 한 명 붙여주면 좋겠다 조선 사람들한테. 또 사절단에 통역을 한 명 끼워라. 이 사람 조선말 못하지만 일본말을 잘하니까 일본 사람 통역을 한 명 붙이면 조선말, 일본말을 통해서 중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사람 하나를 붙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조선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사절단에 통역으로 합류를 해서 간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워낙 대단한 가문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거기 가서 그 산업 시찰을 할 때 경제계의 그 거물들 또 정계의 중요한 사람들 다 소개시켜주고 로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대한항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네. 거기 저 모닝캄 네. 회원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모닝캄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선을 한자를 영어로 푼 거잖아요. 아침 조자에 선선할 선자. 그래서 모닝캄이란 말이죠.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푸는 건데 근데 조선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영어로 Land of Morning Calm이라고 해서 유명 그 말 자체를 되게 popularize 한 사람이 바로
퍼시벌 로웰이에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보빙사를 갈 당시에는 로웰이 조선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조선말도 몰랐는데 보빙사 미션을 마치고 나니까 고종이 이 고마움의 표시로 조선에 초청을 합니다. 로웰을. 그래서 로웰이 이제 보빙사가 다 끝나고 이제 조선에 와서 조선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조선 The Land of Morning Come이에요. 근데 그 책이 1886년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조선을 표현할 때 The Land of Morning Come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모닝캄이라는 게 그런 뜻인지 네네 모르겠네요. 네, 그런 뜻입니다. 조선을 그냥 풀이한 거죠. 조선. 네.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민영익이 정권 대사고 홍영식이 그 넘버 2고 서강범이 이제 넘버 3로 네. 이 보빙사 여정을 떠났습니다. 네. 그 당시 경로라고 할까요? 여행 경로를 보시면은 일단 한양에서 제물포로 가야죠. 네, 네. 근데 제물포에 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포장도로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바퀴 달린 거를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 타고 다니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런 개화기에 유명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의 대표격인 김옥균 같은 사람은 개화를 하려면은 길을 닦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 주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그거부터 돼야지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상황이 발전하지 길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제문포에 가면은 제문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서 요코하마로 이동해서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 당시 기술로 3주 정도는 아마 걸렸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볼티모어, 워싱턴 DC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워싱턴 DC로 갔다가 당시 대통령이 DC에 없어가지고 뉴욕에 있었어요. 그 체스터 아더라는 대통령이 또 뉴욕도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보스턴도 가서 산업시찰하고 다시 내려오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 그 표시를 보시면은 그 태평양만 건너간 게 아니라 이상하게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 대통령을 이분들이 이제 2번을 만나거든요. 첫 번째로 만나고 마지막에 이제 성별을 비슷한 것도 하는데 거기서 체스터 아더 대통령이 보빙사한테 민영익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미국 군함을 태워주겠다. 군함을 태워줄 테니까 온 길로 태평양 또 건너서 가지 말고 당신이랑 일부는 대서양으로 해서 그때 유럽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내려와 갖고 동남아시아로 해갖고 홍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라. 그렇게 미국 군함을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민영익하고 소수 정예만 그 서강범 변수만 데리고 거기에 미국 해군 소위였던 조지 포크라는 사람이 동행을 하고 무관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오고 그 넘버 2였던 홍영식은 왔던 길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둘이 찢어져서 그렇게 다 여행을 하고 이제 다음에 봄에 도착하는 거죠.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예, 뭐 6개월이 더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최초의 조선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조선인 중에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바퀴 돈 거죠. 그럼 갔다 와서 또 얘기하겠죠. 야, 다 봤냐 너? 야, 이거 갔더니 막 뭐 이거 기차 타고 다니고. 야, 장난 아니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야, 아프리카가 어쩌고 유럽도 가보고 막 정말 진짜 호사였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근데 그 호사를 누리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게 그 동행했던 무관인 아까 말씀드린 포크의 일기에 나옵니다. 그 재밌는 부분인 게 아까 제가 민영익이 당시 젊은 실세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영익이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양을 배워오겠다 해서 보빙사로 온 건데 이 개화된 세계를 보니까 개혁 개방의 결과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마치 지금 북한 정권처럼 개혁 개방을 하면 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거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그러는 순간 정권이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익은
보빙사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더 개화가 되고 개명이 되고 진보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좀 더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이 사절단 미션 이후에 특히 변수랑 서강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 그쵸. 가는 데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갖고 노트를 남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다라고 조지 포크 소위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민영익은 무슨 그 이제 포켓 유교 경전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 공자활 맹자활 하고 있는데 서강범이랑 변수는 온갖 것들을 다 배우고 싶어서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견이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익 같은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정척사파는 아니거든요. 그 정통 그 중화 사상만을 반드시 주장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더 급진 개화파로 나가지 않고 정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데 서강범이나 홍영식이나 변수나 이런 분들은 한번 나갔다 오니까 뭐 일본까지는 다 갔다 왔었는데 미국까지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전 세계를 보고 오니까 조선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진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정말 뜯어 고쳐야 된다. 개혁 개방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더 급진적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83년에 갔다가 84년에 돌아오니까 조선 정계에는 뭔가 그 혁명의 조짐이 그 급진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바꿔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갑신정변 4인방인데요. 네네. 여기 그 아까 보빙사에 속했던 사람은 서강범이고 그리고 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급진개혁파의 리더죠.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 뭐 한 148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단신의 148. 네, 단신의 리더 김옥균이고 그 뒤에 조금 장신이 있어요. 훤칠한 분이죠. 이분이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한 170 뭐 한 5, 6은 됐다 그래요. 네네. 물론 제가 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냥 격가지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박용효입니다. 박용효는 철종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고종 전에 왕인 철종의 사위니까 이 사람도 왕실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을 일찍 잃고 불교에도 빠져보고 뭐 그러다가 개화에 눈을 뜬 거죠. 눈을 떠서 김옥균과 함께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등과 함께 개화당을, 개화파를 이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84년에 12월에 정변, 쿠데타죠. 정변을 일으키는데 그때 구실이 됐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보빙사가 여러 가지를 배워오잖아요. 간업시찰하면서 당시 양잠 기술 있잖아요. 실크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도 배워오고 우체국. 당시 우정국이라고 부른 우체국 시스템 어떻게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나라가 그 정보를 유통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걸 잘 배워왔는데 그래서 온갖 걸 다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는 다 안 되고 우정국은 그래서 세우자 그래서 우정국을 세워요. 처음 개소식을 하는 날에 그날을 거사일로 잡아서 이분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개화, 개혁, 개방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민영인 비롯해서 그 무리들을 핵심 세력들을 제거한다. 척살하고 고종을 그 자기들이 이제 포획을 해서 왕을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게 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왕정이니까 왕정을 폐지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왕을 일단 설득하자. 예, 설득하자. 왜냐면 왕이 지금 이런 민영익 같은 사람들 말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왜 개혁 개방이 꼭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약간 강압을 해서 그래서 조선을 일본같이 이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우리도 잘 알듯이 이제 3일천하라고 3일 만에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거사는 실패로 끝나는 거죠. 실패로 끝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분들 본인들이 회고한 거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이제 대중
들의 지지가 부족했다. 몇 명의 엘리트들만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알았는데 혁명이라는 것이 거선한 것이 좀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데 좀 그런 면에서 순진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일본도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걸 꺼려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로 끝난 실패했다.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반란 같은 거죠. 그렇죠. 그 고종 쿠데타입니다. 입장에는 쿠데타인 거고 이렇게 이제 네 명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안 나오는 분이 이제 아까 홍영식이거든요. 넘버 2. 홍영식이 사진에 안 나오는 이유는 홍영식이 책임을 지고 죽었습니다. 홍영식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 중에. 영의정의 아들이었죠. 영의정의 아들이었던 홍영식이.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을 갔는데요. 재물 보러 다 도망을 갔거든요. 네네. 일본 선장의 도움으로 조선을 빠져나와서 선장이 이제 범죄인 인도를 안 했어요. 조선군이랑 청군이 와서 얘네들 그 반란자들을 내놔라 했는데 선장이 거부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망명을 간 거죠. 근데 홍영식이 누구 하나 남아야 되니까 네네. 내가 남겠다. 어. 그래서 뭐 자기 집에 남아갖고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퍼시펄 로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홍영식이랑 같이 보빙사 몇 달 동안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로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Land of Morning Come이라는 책을 쓸 때 그 서문을 보시면 네네. 절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그 애국자인 나의 친구 홍영식이 이미 죽고 없죠. 근데 그 홍영식이 조선을 생각했던 애국자라는 점을 로엘이 미국인이 자기가 조선을 알리는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미국 사람이 느끼는 조선의 이 정치 변동 아니면은 이런 혼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홍영식은 죽고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이 왔습니다. 일본으로 망명 와서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정부는 범죄인이다. 인도하라 이거예요. 조선을 돌려보내라. 송환해라. 우리가 송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그런데 일본 내에 이제 그 개화파, 일본 내에 또 지식인들, 정치인들 중에는 이 사람들의 스승도 있고, 말하자면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스승들도 있고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송환하면 죽임을 당할 거는 불보듯 뻔한데. 그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계명천지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또 보호하자는 쪽도 있고. 근데 정부는 좀 곤란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방치가 됩니다, 이분들이. 방치가 되고 조선에서 남살자를 계속 보내고. 네. 그런 상황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큰 꿈을 품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도 경험하고 가서 조선에서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고 일본으로 돌아왔더니 천덕꾸러기고 골칫거리 취급당하니까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4명 중에 김옥규는 일본에 남고요. 나머지 3명,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 3명은 1885년에 미국으로 옮깁니다. 미국 망명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의 망명은 최초의 조선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서광범은 물론 미국 경험이 있는 거고 보빙사 때문에 네네. 한 번 있는 거고 나머지 2명은 처음 이제 미국 땅을 밟은 거죠. 서재필과 박영효. 예. 네. 그래서 옆에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그 당시 신문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신문인데 그 보면은 그 코리안 레퓨지스가 왔다. 망명인들이 왔다. 그 허밋 네이션, 허밋 킹덤 이게 또 조선의 그 별명 중에 하나였는데 은자의 나라 그런 게 이제 왜냐하면 너무 폐쇄적이었으니까 네. 거기로부터 이 사람들이 망명객으로 왔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애들 개화파다 뭐 이런 얘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미국 커뮤니티에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광범하고 서재필에 좀 집중을 해서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박영효를 뺀 이유는 박영효는 조금 있다가 돌아가요. 다시 한국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머물 때
이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에 망명하고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미국인 선교사들 중에 조선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제가 연세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연세대학을 만든 호레이스 언더우드입니다. 그 연대 그 신촌 캠퍼스 가시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동상이 본관 앞에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이제 호레이스 언더우드인데 장로교 목사였고 지금 뉴저지에 있는 뉴 브룬스윅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인도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어떤 계시 같이 조선은 왜 안 가냐 뭐 이런 계시 같은 것을 받고 네, 그 조선에 온 사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이제 조선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망명객들이 오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뭐 language exchange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조선 말 좀 가르쳐 줘. 나 영어 좀 가르쳐 줄게. 너 미국 가고 싶으면은 내가 추천서 좀 써줄게. 내가 아는 친구들 주소랑 뭐 이런 거 가르쳐 줄게. 그래서 언더우드가 또 형이 부자예요. 그 호레이스 언더우드 형이 존 언더우드인가 그런데 그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라고 그 타자 있잖아요. 네. 그거 발명가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이 이제 부자한테 말하자면 좀 후원하게 해줄게. 형한테 연락해봐.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우리 장로교 목사를 내가 좀 소개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샌프란시스코에 왔으니까 네.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소문해갖고 처음에 교회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여느 동양인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동양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많고 특히 서부에는 중국 노동자들이 많아서 반중국인 정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당시에도 1880년대에. 네, 그게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에 처음 대규모로 건너온 건 당연히 금광 때문인데 그 1849년에요. 48년에 금이 발견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요. 어쨌든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국인도 엄청 많이 왔어요. 금광에. 그래서 금광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왔다가 금광이 이제 좀 사그라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사회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대륙간 횡단 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 철도. 그 철도를 건설하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을 그 철도 회사에서 대거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싸니까. 그래서 또 중국인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그 뭐 금광도 사그라들고 철도도 완성된 다음에는 지역 커뮤니티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문화적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주류 백인 커뮤니티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오니까 위협적이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일자리 뺏어간다. 정치적으로 걔네들은 민주주의도 모르고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옷 입는 것도 변발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미국인들하고 동화될 생각도 없고 이상하다 이런 게 이제 이런 편견이나 뭐 아이디어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80년대 이분들이 이제 85년에 왔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연방 법률을 통해서 중국인 제한과 추방을 배척을 해요. 1882년에 유명한 중국인 제한법이 나오고 88년에 개정되면서 중국인 추방법이 또 만들어지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 사람들도 교회 커뮤니티 밖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중국 사람들처럼 동양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네네. 박용효 같은 소위 귀족, 왕족이 철저하게 사귀잖아요. 조금 견디기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85년부터 서강범은 1894년까지 서재필은 95년까지 뭐 거의 9년, 10년 동안 이제 미국 초기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선택은 달라져요. 서광범은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목사의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저지로 갑니다. 그 뉴저지에서 이제 서광범이 코인 목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이제 보호하에 배려하에 그 지역을 좀 돌아요. 그 지역을 돌면서 한간에는 이분이 그 언더우드 목사가 졸업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실제 그 학교에 문의를 해보면 그 학적부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적부의 기록 없이 청강을 했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하진 못했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워싱턴 DC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있는데 그 스미소니안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 인류학자들, 그런 박물관 직원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초대 공사 루시드 푸트가 처음 서울로 갈 때 그 시점이 1883년인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도 면밀한 게 대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런 그 인류학자들과 큐레이터들도 함께 보내요. 그래서 조선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문명의 기준에 맞게 배열 배치를 해서 어떻게 미국 사회에 소개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범이 미국에 첫 번째 보빙사로 왔고 두 번째 망명객으로 온 1885년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 물품들이 막 도착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거기서 그 미국의 큐레이터들이 수집한 조선의 물품들이 이제 선박을 통해서 도착을 해서 스미소니안 인스티튜션에서는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품들을. 이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도자기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마침 서강범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빙사의 넘버 3였던 사람이니까 이건 뭐 교육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싱턴 DC의 그 근방에 동부에 있으니까는 연결이 돼가지고 서강범을 고용을 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걸 도와달라.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중국하고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르냐, 일본하고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르냐.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 인류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태동했던 시점이었는데 도대체 인류 문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각 문명이 다 각자 저마다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 뭐 더 발전되고 덜 발전되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열등하냐 어떤 거냐, 그렇죠. 이런 거죠. 하이어라키를 또 이제 또 봐야 되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조선 사람 중에 이제 서강범, 뭐 서재필도 그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수 있잖아요. 변수는 서강범, 서재필, 박용효랑 같이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와요. 변수 한 1년 정도 늦게 옵니다. 일본에서 역시 그 미국으로 오는데 그때 변수도 이제 1886년에 이제 변수가 미국에 오니까 그때부터 그 동부를 도는데 변수 역시 이제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들하고 같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료를 보면 그 이제 논문이 몇 개 있어요. 그 당시 조선 물품들 전시하고 그 전시한 목록에 대한 해석 뭐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감사의 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acknowledgement 칸에 three Korean gentlemen한테 고맙다. 근데 그 three Korean gentlemen이 서강범, 서재필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강범이라는 사람은 개혁 개화는 실패했잖아요. 갑신 정민 실패했는데 미국 땅에서 미국인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드는데 자그마한 일조를 한 거죠. 그러네요. 그 자그마한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분이 미국 지금 내무부 산하 교육국의 공무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미국 공무원이 된 거예요. 미국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센서스를 다루는 오피스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있었는데 하급 공무원이에요. 자기는 보빙사 출신이고 양반 출신이고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 출신이니까 그것을 10분 활용해갖고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Education in Korea라는 그 문서를 그 글을 발표해요. 조선인이 어떤 사람이냐 집단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들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일본인들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뭐 특징이 뭐냐. 근데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서강범 씨가 완전히 서양화 돼서 이 서양식 옷 입고 머리 자르고 해서 워싱턴 DC에서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Education in Korea고 이제 펌 K 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광범을 그냥 뒤집어서 범광서라고 한 다음에 그 쾅을
줄여서 이니셜로 미들네임처럼 K로 해서 펌 K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좀 이제 네,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고 밑에 보시면 formerly member of the special embassy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보빙사 일원이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내가 보빙사 내가 일원이었다라는 거를 자기소개처럼 이렇게 적고 나서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조선인이라는 인종을 서양 사람의 시각을 인용하면서 어떤 서양 사람은 서강범이 하는 말입니다. 조선인이 약간 코카시아인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예, 조선인들이 같은 동양 사람이라 갖고 완전히 중국인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서양 사람들은 조선인을 심지어 백인들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한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그냥 글을 쓴 거네요. 네,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양 사람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프랑스의 인류학자가 조선인을 3가지 부류의 조선인이 있다라고 발표한 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 중에는 조선인이 있고 중국인 같은 조선인이 있고 일본인 같은 조선인이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그 3단계라고 해야 되나? 세종류 조선인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미국인이 또 차용을 해서 그래? 그러면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 종류 사이에 뭐 위계관계에 있는 건가? 뭐 어떤 건가? 뭐 이렇게 또 풀이한 것도 있고 근데 서강범 씨는 그걸 보고 그래 그 중에 조선인은 진짜 더 이 체력도 크고 키도 크고 뭐 다르다. 이건 서양인하고 비슷하다라고 주장한 미국인이 있다. 네. 조지 포크소이가 쓴 거 그걸 인용한 건데 조지 포크소이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무관으로 보빙사 같이 생일주했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쓰면서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조선인의 위상을, 조선인의 위치를 자기 나름대로 좀 뭐랄까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조선인들은 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산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다. 일본 사람들은 생선 먹는다. 서양 사람들은 소고기 먹지 않냐? 우리 소고기 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네. 조선을 최대한 서양 친화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한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조선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활 터전에서 조선인을 더 우호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고 당연히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개화와 개명과 개방을 생각해서도 조선이 미국처럼 서양처럼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약하나마 자기가 기회가 생겼을 때 밝히는 거죠. 종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유교잖아요. 유교 국가잖아요. 근데 서강범이 뭐라 그러냐면은 유교 국가고 이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를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저거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의 범절 수준에 그냥 뭐 이건 리추얼에 불과하고 우린 절대 이거는 월십이랑 관련이 없는 거다. 제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기독교 문명하고 우리 문명은 절대 배치되는 게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야. 우리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문화적인 거지 뭐 진지하게 우상숭배한다고 제사 지내는 사람 없어. 이 정도까지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러네요. 당시 청학동 이런 데서 들으면 아주 완전 난리 났을 얘기죠. 그런데 서강범은 벌써부터 조선 사회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이 Education in Korea라는 글을 직접 보시면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엄청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서강범이 그래서 뭐 이런 글도 쓰고 했는데 결국에 1892년에 미국인으로 귀화했다. 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naturalize 됐다. naturalize라는 게 이제 귀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natural born citizen은 태생부터 그 나라 사람이고 naturalized citizen은 인위적으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인정받아서 귀화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연구자로서 애초에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미국에서 귀화를 하려면 귀화법에 따라서 봤을 때
특정 인종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8세기 말에 생겼는데 네네. 1776년에 독립선언하고 1777년에 쓰여진 Articles of Confederation이 1781년에 비준이 돼서 첫 번째 헌법 1.0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87년에 헌법회의가 재헌회의가 열어져서 비준돼서 새 정부가 출범한 게 1789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의회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의회에서 통과시킨 최초의 법률 안 중에 하나가 귀화법이에요. 그 당시에 1790년에 첫 번째 귀화법이 통과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귀화법이 통과될 때 이 정체성과 관련된 위계적인 사상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free white person만 귀화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처음에 질문은 이런 거였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고 미국인은 어떤 미국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옛날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네. 귀화법 할 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 사람은 미국인 해도 돼? 안 네. 돼? 이걸 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 질문이니까요. 네. 네. 근데 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귀화는 전적으로 개별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외국인이 그렇죠. 저는 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화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 개별 신청자의 메릿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돼? 안 돼? 그렇죠. 그죠?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전체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올 존재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안정을 해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 정치 체제에서 잘 융화돼 갖고 훌륭한 건강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귀화법에 그 인종 자격 요건 말고는 네네. 사실은 개인적인 거예요. 굿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굿 캐릭터. 예.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 캐릭터는 뭐 성격이라보다 약간 도덕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이어야 예, 되는 이게 거죠. 좀 원만하고 뭔가 범죄인이면 안 되고 예컨대 지금도 사실 어디 외국 나갈 때 비자 같은 거 받으려면 다 쓰잖아요. 기소당한 적 있습니까?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적극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인종 자격 조건은 이게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집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좋은 사람인데 네. 인종이 그래서 네.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1791년에 흑인 목사님이고 뭐 예컨대 미국의 기독교 종교의 발전과 또 뭐 비즈니스맨이면은 경제적인 번영과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법률에는 흑인 안 된다고 돼 있네. free white person만 되게 돼 있네. 그러면 아니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서광범도 1890년대에는 원래 안 됐어요. 그때는 그 귀화를 할 수 있는 인종 자격 요건이 백인과 흑인 이렇게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백인 외국인이면은 당연히 되고 흑인 외국인이면은 이제는 됐는데 서광범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귀화를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그 궁금증 때문에 제가 한 지난 15년간 이런저런 왜냐면 제 15년간이요? 왜냐면 제 전공은 정치 사상이니까 네네. 제 주전공은 이런 이민 문제라든가 귀화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15년 동안 약간 부업식으로 이 문제를 따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그 어디 직접 방문해서 국가기관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쌓인 정보를 가지고 기존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약간 수정하거나 거기에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학술적인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좀 대중들께서 보실 수 있는 좀 그 책으로도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서광범위 귀화 사례, 서재필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재필 귀화 사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보빙사 이야기를 했을 때가 1882년이었어요, 그죠? 1882년. 예, 82년에 조약이고 보빙사는 83년. 83년. 그로부터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 10년 동안 뭐 많은 일이 있었고
미국 한 바퀴 돌고 왔다가 갑신정문 했다가 네. 3일천하 했다가 일본으로 가서 그냥 했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미국 가가지고 네. 뭐 이거 하고 뭣도 네. 하고 뭣도 하고 네. 하다가 기회가 된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망명객으로 미국에서 살아남아서 미국 공무원이 되고 뭐 박물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랑 일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조선인으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아니 지금이야 예. 뭐 핸드폰으로 뭐 찾아보고 어디 가고 그런 거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귀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사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강범이 귀화를 한 것이 그 당시 미국 제도에 따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정부가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구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없었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그 몰려드는 이민자들 중에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판단해서 귀화를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 연방 기구가 없어서 자기 그 로컬에 있는 법원의 판사가 그 일을 대행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법원이 한 5천 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미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게 다 일률적으로 위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원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원칙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천 개의 존재하는 로컬 법원에서 이민자들의 귀화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고 거기에 원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연방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하고도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틈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범의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살면서 워싱턴에 있는 그 스피리어 코트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앞에 만약에 예민하게 보셨던 분들은 그 귀화 단계가 2스텝스라는 거를 아셨을 텐데 처음에는 일단 귀화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내 그 충성, 내 전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거를 먼저 밝히고 그걸 밝힌 다음에야 몇 년 후에 이제 실제 귀화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강범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저지 지역에 살 때 뉴저지에 있는 지방 법원에다가 그 의사를 먼저 밝혔고 그리고 실제 귀화 신청은 워싱턴 DC에 했는데 그 워싱턴 DC의 스피리어 코트에 남아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 1892년 11월 18일에 펌광서라는 사람이 코리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미 뉴저지에서 디클레어를 했고 미국인이 되고자 하는 인텐션을 디클레어 했고 미들섹스 카운티에 있는 스테이트 오브 뉴저지에서 89년에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선언한 사람이고 이제 귀화 신청을 정식으로 하니 우리가 승인한다. 그래서 이제 킹 오브 코리아에 대한 로열티는 이제 이 사람은 없애는 거고. 그래서 그 서강범이 1889년에 신청하고 92년에 시민권을 받는데 그 사이인 1890년에 재밌는 그 사건이 하나 벌어져서 네. 제가 그 얘기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학계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는 그러네요. 셈이 됐는데 이 자료는 미국 국무부 자료예요. 미국 국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어거스트 헐드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미국 공사예요. 지금 대사인 거죠. 그 대사한테 서강범이 1890년 5월 20일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서강범은 89년에 미국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를 이미 뉴저지에 있는 한 법원에 밝혔고 아직 시민권은 받지 않은 시점인데 서강범이 지금 편지 쓰면서 하는 얘기가 조선 사람인데 지금 망명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시민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직 시민권 받기 전입니다 이게. 근데 네. 내가 여기에 지금 5년 있었다. 이건 맞죠? 85년에 망명 왔으니까 이제 뭐 90년이면 대강 5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5년이다. 근데 내가 지금 조선에 곧 갈 거다. 곧 가려고 한다. 근데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좀 해주는 이유는 내가 가면은 이제 조선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데 역적이잖아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실패한 역적이니까 가면은 죽을 수 있는데
나는 미국 시민이니까 아. 너는 나를 보호하라는 거야. 아. 예, 미국 공사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난 미국인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를 편지 쓰는 거다.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서강범이 보낸 자료가 이제 국무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국무부에 남아 있는 이유는 이 어거스트 헐즈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고 국무부 장관한테 이런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돼? 라고 편지를 다시 보냈어요. 아니 뭐 미국인이라고 뭐 이런 거겠네요. 그 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헐드가 당시 국무장관한테 이 서강범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편지 보냈는데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그러는데 귀화법에 따르면은 안될것 동양 같은데? 사람이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시민이 됐다 그러는데 듣기에는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사람들이 이 사람 오면 좀 약간 그 큰일 난다는데 뭐 이런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재밌는 지점을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왜 서강범이 한국에 조선에 돌아가려고 했을까? 자기가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왜 본인을 미국 시민이라고 소개했을까? 시민권 받기 전인데. 속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속인 건 아니고 이게 그 어느 외국인이 임시 거주 외국인이냐, 영주 거주 외국인이냐,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외국인이냐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외국인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그 출생 시민권 획득에 대해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원칙이 영주권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는 괜찮은데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으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안 돼야 되고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는 당연히 그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에서도 다 그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이미 선언을 했으면 자기가 미국인이 되고 싶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면은 그것을 alien declarant라고 부르기도 하고 declarant alien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선언을 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국제법적으로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미국인 시민이 되겠다고 이미 선언한 사람이 외국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느냐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아니 선언했는데 시간만 지나면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이 될 건데 그 사람들 다른 나라가 해야만 안 되지.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지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관련된 스캔들이 185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는 서강범이 이 사람이 뻥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야 시티즌이 뭐야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강범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서강범이 명민한 사람이니까 세계 정세도 알고 미국의 법도 알고 미국 정부가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되겠다고 선언한 외국인들까지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그래서 자신 있게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서강범이 보면은 자꾸 국제법을 들먹여요. 왜냐면 그냥 만약에 이게 미국 정부만의 문제면 시민이냐 아니냐 그냥 국내법적으로 미국 시민이면 보호하고 시민이 아니면 안 보호하고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꾸 국제법을 들먹이는 이유는 이게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가 법적으로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선언을 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이나 매 한 가지니까 나를 Citizens of United States라고 충분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서강범이 그거를 다 알았을 거다. 그리고 서강범이 미국으로 온 지 이미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서강범이 미국으로 온 첫 해 12월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교서에서 아예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더 적극적으로 보호합시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강범이 얼만큼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미국 사회를 오히려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활용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는지를 이 자료가 잘 보여준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서 그러네요. 학술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강범이 이제 미국으로
1892년에 귀화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 전에 벌써 이런 문서를 네. 썼다.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쓰면은 네. 여기 President of Foreign Affairs라는 거는 조선 내에 그 외무를 담당하는 그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한테 얘기해라 이거거든요. 조선 외교부 장관한테 서광범이 미국인이니까 건들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나 오케이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지 네네. 아닌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은 안 갔습니다. 네, 안 갔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때 가고 싶어 했나, 조선에?를 보면, 아까 제가 갑신정변 끝나고 실패했으니까 다 역적이 돼갖고 도망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의 가족들이 거의 다 소위 그 사륙이 됐거든요. 사륙. 근데 서광범의 그 부인, 그다음에 자식, 부모는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같이 세계 일주를 했던 조지 포크 소위 있잖아요. 그 소위가 그 당시에 갑신정변 당시에 이제 조선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좀 보호를 해줬어요. 그 서광범의 가족들을. 서광범이 워낙 가까웠고. 네네. 그 조지 포크 소위의 그 편지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지 포크 소위가 자기 부모한테, 미국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한테 보낸 편지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온갖 것들을 다 쓰는데 그 범광서의 부모들이 아직 살아있다. 뭐 부인이 아직 살아있다. 내가 돕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광범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뭔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둘이 연결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연결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지 폭스에서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도와주는 것도 이 사람이 조선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지고요. 이게 양반집이고 소위 말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신세지기 싫어하고 특히 양인들한테 신세지기 싫어하는 양반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서광범의 어머니나 이 부인에게 접근을 해서 이거 도와주는 건 서광범이 미국에서 나한테 보내준 돈으로 하는 거다. 안 그러면 안 받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신경을 써서 서광범의 부인이 살아 있었고 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서광범으로서는 조선에 얼마나 방문하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겠네요. 이제 서광범은 미국 시민이 돼서 조선에 가서 미국인으로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상봉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때는 못 가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갑오경장, 뭐 갑오개혁 그 이후에 이제 김홍집 내각 들어서고 옛날에 갑신정변 개혁파들 다 불러들일 때 그때 서광범이 이제 일본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선에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법무 대신하고 학부 대신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부인하고도 상봉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광범의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서재필은 어떤가? 갑신정변 4인방 중에는 가장 막내고 1864년생. 미남이네요. 훤칠하죠. 키도 제일 크고. 그리고 이분이 서광범이 보빙사로 와서 미국과 전 세계를 일주할 그 시점에는 일본에 있었어요. 그 육군 도야마 군관학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 사관학교 같은 거죠.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근대식 군사훈련. 장교로 이제 근대 군사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그 조선에서 84년에 서재필은 일본에서 돌아오고 서광범은 법인사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개혁 그 아젠다를 이제 밀어붙였는데 잘 안 돼서 이제 쿠데타밖에 없다 해서 갑신정변을 한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자기 이제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부에서 이제 큰 죄를 하겠다. 근데 군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간 거죠. 서재필은 샌프란시스코에 좀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서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하는데 낮에 일을 뭐 온갖 걸 다 했다 그래요. 뭐 중국인 노동자랑 비슷한 그런 그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양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뭐 가구점 광고지 날르는 일도 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또 일도 잘해갖고 체력이 좋으니까 젊어서 아이리시 그 노동자들의 2배 일을 해갖고 보스는 좋아했는데 동료 노동자들은 너무 싫어했다 그래요.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당한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경험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어떤 그 독지가를 만나요. 여기 제가 표현한 홀렌백이라고 하는 네네. 펜실베니아에서 온 독지가인데 펜실베니아 옛날에 탄광이 유명했거든요. 그 탄광으로 부자가 된 사람인데 해외 선교에도 관심이 많았던 장로였어요. 그 사람이 해외 선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안건들을 논의하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가족들하고 서부 여행을 즐기던 중에 펜실베니아 출신의 그 라버츠라고 하는 장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라버츠가 서재필이 가던 그 교회의 장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라버츠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서재필을 만났는데 이 젊은 동양 친구가 펀치라고 뭐 이렇게 미남이고 말이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는 것 같고 장래가 있는 것 같고 스토리도 재밌고 하니까 너 나랑 같이 갈래? 해서 그 윌키스베리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한 북쪽으로 한 1시간, 1시간 반 가거든요. 거기 있는 그 도시에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 윌키스베리에서 서재필을 해리 힐만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칼리지 프랩 스쿨에다 집어넣어서 서재필이 거기서 2년을 공부하는 거죠. 그 2년 만에 그 해리 힐만 아카데미를 졸업을 합니다. 예, 졸업해서 나이는 뭐 사실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할 나이는 아닌데 네네네. 당시에 이제 만 20살도 넘고 했으니까 공부도 곧잘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연설대회, 웅변대회 같은 데서 1등까지는 아니어도 뭐 2, 3등 정도는 하고 뭐 그래서 졸업을 해서 뭐 일설에는 저 홀렌백이라는 분이 서재필을 개인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많아요.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개인적인 후원이라기보다는 교회가 후원한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서재필이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길을 가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서재필 본인이 회고하기로는 홀렌백 씨가 불러가지고 네가 만약에 지금 학업을 마친 뒤에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약속만 하면은 내가 대학도 보내주고 신학교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재필이 자기는 이제 뭐 역적인데 조선을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목사,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양심상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죄송한데 저는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난 이제 너 후원 안 해. 이렇게 돼서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서재필이 그런 기간을 거쳐서 흘러들어서 서재필도 워싱턴 DC로 오게 돼요. 서강범이 그 스미소니안 그 인스티튜션에 있는 큐레이터들하고 같이 조선에서 들어온 물품들을 정리하는 그때 마침 서재필도 워싱턴 DC로 와서 같이 또 변수까지 해갖고 같이 그런 일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 보네. 돕게 됩니다. 근데 그 변수랑 서강범은 같이 살았다고 하기도 해요. 룸메이트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서재필이 좀 차가웠나 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은 개화파 그 젊은 사람들끼리인데 서재필 당시 이제 그 의사가 이미 되어 있었는데 의사가 돼 있었어요. 여기 써놨듯이 서재필이 그 DC에 와갖고 의과대학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조지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이에요. 당시는 이제 내셔널 메디컬 칼리지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의과대학을 졸업해요. 1892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가 됩니다. 조선인 최초로. 그러니까 아까 변수는 91년에 이제 학사 학위를 처음 받는 거고 서재필의 경우 그 당시는 이제 학사를 받고 뭐 그 MD를 받는 이런 게 아직 정형화된 상황이 아니어서 서재필은 뭐 학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MD는 받습니다. 그 92년에. 그런 와중에 서재필이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오히려 서강범보다도 2년 먼저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윌키스베리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다녔던 그 지역에 있는 지방 법원에서 자기 귀화 의사 선언도 먼저 하고 거기서 귀화 신청도 해서 결국 1890년 6월 달에 서재필이 미국인으로 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서재필이 윌키스베리 커뮤니티에 소개될 때 미스터 제손이라고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서강범은 자기 이름을 그냥 뒤집어서 펌 K 서라고 했지만 서재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재필을 뒤집으면은 필제서잖아요. 근데 그 필을 필이라고 하면 필립의 줄임말 닉네임이니까 필이라고 바꾸면 좀 더 영어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필을 필로 하고 제서가 문제인데 이 제서를 두 개를 붙여요.
두 개를 붙인 다음에 뒤에 n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그러면 약간 서양식 네임처럼 되니까 자기 이름 아예 앵글리칸화해서 해버려요.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필립 제이슨이 자기 영어 네임이 되거든요. 종국에는. 근데 1886년 시점에 처음 샌프란시스코에서 윌키스베리에 와서 이 커뮤니티에 소개될 때는 제이슨까지는 아니고 제선, Jeson으로 처음 소개됐어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그 당시 지역 신문이에요. 1886년 6년 그 8월에 지역 신문입니다. 그래서 서재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필립 제이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제손이라고 썼다는 거는 잘 이렇게 네.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서 네네. 제가 이제 그 지역 신문에서 기록을 찾은 걸로 이걸 어떻게 찾은 거예요, 진짜?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이걸 다 봐야 되니까 힘든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뭐 서재필 제이손으로 검색하면 안 잡히잖아요. 제이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재필이 거기 윌키스베리 지역에 교인 명부예요. 86년에 처음에 그 교인이 돼서 왜 교회 가면은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명부예요. 거기에 보면은 86년에 와서 88년 11월 26일에 워싱턴 D.C.로 갔다. 워싱턴 D.C. 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 그 교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11월까지는 어쩌면은 펜실베니아에 있었겠구나라는 걸 이제 저 같은 연구자들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서재필이 자기가 대학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간이 많이 결정하고 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 했냐 이런 거 지엽적인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판단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재필의 귀화 기록물인데요. 이거는 아까 서강범하고 달리 조금 더 귀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서강범 자료는 미국의 NARA라고 있거든요. 네.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인가? 그래서 국가기록정보원이죠. 국가기록정보원에서 그 시민권과 관련된 귀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디지타이즈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거기서 다 검색이 되는데 서재필은 없습니다. 서재필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서재필 자료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방선주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나라에 가서 몇십 년 동안 한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파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어디서 이제 서재필하고 관련된 거를 찾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찾으신 건지 몰랐고 그게 잘 소통이 안 됐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 지역 그 법원에 지하실에 말하자면 법원에 그 1차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 그 담당자한테 제가 첫 번째 문의했을 때는 못 찾았어요. 없다 그랬는데 제가 한 번 더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 번만 다시 봐달라. 없다 그랬는데 근데 두 번째 시도해서 다른 직원이 찾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갖고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1890년에 됐다는 네. 거고 필립 제이슨이 출신지가 재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일합방 훨씬 전이죠. 네. 서재필이 왜 일본 출신이라고 했을까라는 것도 이제 재밌는 그 생각거리기도 하고 중국인으로 오인받고 일본인으로 오인받는 일들이 잦았을 수도 있는데 일본인으로 오인받는 것이 유리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조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꺼려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드미션이 됐다는 얘기고 귀화 증서가 이제 승인이 됐다는 얘기고 서재필이 미국 시민으로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서재필의 아까 말씀드렸던 굿 캐릭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자기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 1년 후배의 아버지예요. 나중에 그 디머와 같이 서재필이 문구점을 여는데 그 자기 후에 자기 동업자가 되는 사람의 아버지가 서재필의 증인을 서서 90년에 이렇게 시민이 됐습니다. 서재필이 미국인이 돼서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895년 말에 조선에 와서 독립 그 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세우고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 중에는 이승만, 주식영 이제 이런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있고 그래서 서재필 나름대로 근대화를 개혁 개방
계몽을 정치적 정변을 통해서는 실패했지만 10년 뒤에 미국인으로서 조선에 다시 와서는 사회운동가로서 그 근대화를 뿌리부터 그 일반 시민들 수준에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많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또 서재필이 한 일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서재필이 조선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또 거기 이제 그 정파 싸움 때문에 친러파한테 밀려갖고 이제 98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는 이제 뭐 조선하고는 거의 인연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네. 다시는 조선과 관련된 일을 안 할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구점도 열고 사업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가 3.1운동이 터진 거예요. 3.1운동이 터지니까 서재필이 그 소식을 듣고 조선은 진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거는 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 수많이 들고 일어나서 근데 3.1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그 조선 내에서의 지도자들이 국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국면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을 위시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했던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기민 독립 선언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저는 기미 독립 선언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서만큼 열심히 읽어야 되는 문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최남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정확하고 그리고 당연히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이상만으로 안 된다는 건 아는데 힘이 없는 민족, 힘이 없는 집단들에게는 말과 사상과 이념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무기라는 게 그 사실을 이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있던 서재필이 갑자기 다시 한번 조선으로 눈길을 돌려요. 그래서 이승만, 정한경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같이 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서 First Korean Congress라고 하는 그 의회죠, 회의죠. 그 회의를 4월 달에 엽니다. 그러면서 서재필이 거기서 의장이 돼요. 의장이 돼서 그 회의를 이끕니다. 3일 동안 벌어졌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서재필이 하는 말이 의장으로 추대해 준 거는 고마운데 그건 이제 고마운데 근데 내가 이걸 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에 이해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이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의장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서재필 씨의 이런 그 일대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네. 서재필 씨가 갑신정변 할 때 거의 막내 느낌이고 그러다가 잘 안 돼서 가족은 다 이제 죽었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혼자 하여튼 어떻게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의사까지 돼가지고 돈도 좀 벌고 나름대로 당시에 이제 사람이 미국에서도 이제 뭐 이제 석 먹어 살만해졌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1895년에 독립협회 한다고 또 왔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밀려나서 다시는 이제 나는 이제 그때의 심정은 포기하자 하고 뭐 그러다가 3.1운동 할 때는 딱 이제 느낌이 좀 달랐나 보네요. 그래도 내가 미국인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 운동을 해서 나온 꼭 뭐 그 결과가 3.1운동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근대 교육의 맛을 본 조선의 지식인들이 조선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1919년 시점이 되면은 국제 정세를 읽을 수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어떤 사회운동, 전충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나라는 잃어버렸고 주권은 빼앗겼고 일제강점기는 됐지만 포기하고 그냥 뭐 안주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어떤
그 담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이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걸 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 식민지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 일제의 그 식민 정책이라는 것이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고 좀 더 강압적인 정책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거를 그냥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주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김일독립 선언서를 읽어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네들한테 악감정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너네들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계 정세를 지금 봤을 때 지금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민족이 자주 자결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뭐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드로 윌슨부터 시작해서 유럽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동양의 평화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새 시대에 일본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은 너희들은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이나 다 같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치. 이게 지금 9년 해보니까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너네들을 지금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목표다. 그 얘기를 이미 한 거거든요. 되게 만들려고 나름 머리 쓴 거네요. 머리 쓴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서재필은 미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은 자격이 있고 조선 사람들은 이런 수준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고 또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 자기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의장을 못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닥터 리가 이제 그 이승만이거든요. 네네. 이승만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미국 사람이라고 의장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미국의 이해하고 전적으로 합치된다. 세계 평화, 민족 자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딱 그건데 서재필 선생, 필립 제이슨 미국 사람이니까 더 좋아 우리는. 당신이 의장 해주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이 지금 가장 최강대국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이익하고 자기의 이익을 정확하게 합치시키는 것만이 독립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죠. 이승만 같은 사람은. 그러네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이용할 것인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소위 그렇죠. 말해서 우리 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골몰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큰 기여를 했던 서재필의 어떤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헌법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가 1776년이었는데 네. 오늘 이야기는 그로부터 100년 후입니다. 네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 개혁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문물을 맛본 사람들이 네.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네네. 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하려고 했으나 안 됐던 네. 그 어려움에 대한 네. 이야기였네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을 했었던 네, 선배님들, 선조, 네. 선조님들 네. 그 노력에 대해서 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셨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으로도 하시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연구 활동 계속 훌륭하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김중환 교수님과 긴 시간 동안에 미국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도 많은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